한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은 박탈하고 있는데 숫자만 늘리는 정책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정책이 이주 노동자들의 인생은 물론 또 안타까운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저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똑바로 보고 직시해서 또 함께 행동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의 이렇게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24일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커다란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고 그 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MC를 맡은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박동찬 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너무나 많은 이슈에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살이 10년 차인 이주민 당사자이자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는 이주민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아리셀 사건은 저희가 이 대책위 활동도 함께 결합했지만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요. 유가족들의 이제 통역으로서 그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네, 박동찬 선생님께서 유가족들의 통역을 하면서 거리의 통역사, 마음까지 통역하는 통역사 이렇게 또 화제도 많았고 언론에도 인터뷰도 실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만큼 훨씬 더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리셀 화재 폭발 사건이 왜 발생한 것인가요? 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분명한 인재인 거죠. 네. 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2024년 6월 24일에 화성시에 위치한 전곡 산업단지 아리셀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이고요. 굉장히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23분 정도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주 노동자의 그리고 이제 중국 동포 노동자의 피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23명 중에 18명이 이주 노동자였고 심지어 나머지 5명 중에도 한 분은 사실 이주 노동자였다가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였거든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사후적으로 이제 밝혀졌지만 예컨대 안전 대책이 전혀 이제 미비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어떤 고용된 관계가 굉장히 불법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으로서 안전교육도 없이 그대로 이 생산 라인에 투입된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아리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뉴스 속보를 보면서 그 CCTV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장면 자체가 굉장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리튬 배터리는 지금까지도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라든가 소화시설이 거의 없고 사실은 특수 소화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는 그냥 일반 소화기만 비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불이하면서 도망할 생각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 하고 이걸 한번 꺼보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그렇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역사상 그 단일 사건으로는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사망한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방 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안전 대책도 없었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해자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회사 측이 그냥 소홀히 해도 되는 대상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아무리 이제 중국 동포라고 해도 사실 전문 용어라든가 산업 안전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어렵기는 사실 매한가지고요. 그런 대책도 없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앞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이게 화재가 그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전에도 비슷한 류의 화재가 여러 번 발생했었고 심지어 이틀 전, 사흘 전에도 그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자체적으로 그걸 진압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후 대책을 이제 회사에서 수립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뭐 그냥 우리가 어떻게 초동 대응을 잘하면 네. 쉽게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아무런 이제 조치를 못하다가 봉변을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또 지적이 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위험한 리튬 제시 제조 공정인데 관할 부처인 노동부에서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던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노동부가 관리 대책에 소홀했다는 건 너무 자명한 네. 사실이고요. 그동안 심지어 이 아리셀이라는 공장은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화성시로부터 뭔가 안전관리 우수업체 비슷하게 네. 선정되어 가지고 심지어 이제 고용보험인가요? 네. 산재보험이었던가요? 산재보험. 예, 네. 산재보험을 이제 감면받는 그러한 네. 혜택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현장 실사라던가 안전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이제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사실 아리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네. 불법적인 파견 노동을 시켰고 또 외국인이고 불법 파견을 받아서 인력 업체에서 파견된 노동자여서 뭐 아무런 이제 안전 교육이라든지 안전 대책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봉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어떤 가족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또 피해자들이 또 가족들이 중국에 있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초기에? 초기에는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죠. 특별히 이제 뭐 화성시청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정부에서조차 이제 이 노동자,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매뉴얼 체계가 전혀 구축되어 않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할까에 있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이주 노동자 유가족들과의 어떤 컨택 문제, 의사소통 문제가 좀 난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사실 좀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다 단기적으로 여기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 이주 노동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여기서 뭔가 가족들도 데려와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아리셀 유가족들도 이미 여기서 뭐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귀화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초창기에 바로 이제 유가족 협의회로 연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 있는 유가족들은 이제 뭐 정부의 어떤 비자에 대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입국 후에도 유가족들이 저기 화성시청에 모여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죠. 또 단순히 이주 노동자들만 희생당한 이러한 사건도 아니고 이제 선주민 노동자들의 유가족도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본국과의 이러한 산재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방법과 어떤 제도, 정책, 법의 그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18명의 이주 노동자 중에서 한 명을 빼고 라오스 국적의 한 분을 빼고는 17명 모두가 중국계 네. 이주 노동자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중대재해라고 한다면 바로 뭐를 하느냐? 그 회사 책임자를 그러니까 뭐 네. 회장이라든가 사장인가 이걸 이제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도 네. 있고요. 그 회사가 소재한 지자체의 장을 어떻게 경질하는 이런 책임을 조치를 묻는, 책임을 네. 묻는 조치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볼 지점이 있죠. 네. 어떤 통치 집단에 대한 분노를 네. 그런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하급 관료한테 전가하는 네.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유가족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통쾌감, 네. 그런 거를 뭔가 효능감을 그 즉시 느낄 수 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족들이 보면서 박순관도 이 아리셀 회장인 박순관도 이렇게 그 인명 피해를 초래했는데 호의호식하고 있고 네. 또 그 지자체 장들도 그대로 아무런 업무의 영향을 문책을 받지 않으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분통을 터뜨렸던 그런 네. 초창기의 장면들이 좀 떠오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 참사가 있을 때 늘 나오는 이야기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도 가족들을 중심으로 또 대책위를 중심으로 제기가 계속됐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진상 규명은 어느 정도 검찰,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검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그리고 네. 대책위 차원의 어떤 진상 조사 보고서도 나왔고요. 네. 그냥 이건 100% 회사의 책임이다, 잘못이다라는 게 자명하게 밝혀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자 처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리셀 대표이고, 네, 회장이자 예. 아리셀 대표이자 회장인 이제 박순관이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의 아들인 아들이죠. 이것도 이제 예. 가족 기업이더라고요. 네. 본부장 박중원 이렇게 두 사람이 입건이 됐는데요.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안전 시민단체들이 이 아리셀 사건에 대해서 또 특별히 주목하고 관심 있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누더기 법안이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처음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 대표자를 구속하는 네. 그러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순관과 박중원이 처음에는 모두 구속이 됐는데 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박순관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수원지법에서 형사 공판이 매주 열리고 있고요.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표인 아버지와 본부장인 아들이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또 했나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책임과 죄를 인정을 다 했나요? 당연히 없었겠죠. 아리셀이 지지부진한 데는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온 데는 사실 언론에서 저는 이걸 왜곡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언론도 좋고 미디어도 좋고 이상하게 초점을 흐리면서 아래 댓글들을 보면 이 사람들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네. 저렇게 떼쓴다라는 혐오성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식이 혹은 자기의 가족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안전하게 삼터로 이제 귀환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은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책임자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듣고 싶었지만 그 사과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얼토당토않고 한심했던 것은 이 박순관 회장이라는 분이 법정에 나와서 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 사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바지 사장일 뿐이다. 모든 형식적인 것은 대표일 뿐이다. 형식적인 대표일 뿐이다. 모든 것은 내 아들의 잘못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참 아리셀 참사를 떠나서 이게 인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과연 친부와 친자의 관계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아들인 네.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인데
사실은 재발 방지 대책은 법 제도적인 개선 대책과 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회복과 보상 이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금방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뭐 누가 이런 사망을 당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어쨌든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회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피해자 유가족들의 어떤 권리 차원에서 이런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회사 측에서는 또 뭐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사실 지금 아리젤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어서 여러모로 이제 정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 회사 측의 어떠한 유가족 고사 작전 때문에 일부 유가족들은 회사와 아주 불평등한 불만족스러운 합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공방이자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도 물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책임 소재가 100% 명징한데도 유가족들이 끝끝내 합의를 하지 않았던 데는 오랜 시간 합의를 하지 않았던 데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러한 합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고 중국 동포들 중에서 보통 F4 재외동포 자격과 H2 방문 취업 자격 두 가지를 대부분 소지를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 내놓았던 처음에 제시했던 합의문 중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주민의 어떤 체류 자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F4 체류 자격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주기로 사실 끊임없이 한도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연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영주 제도나 영주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는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F4 체류 자격의 평균 체류 기한이란 걸 제시하면서 그때 제시했던 게 아마 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7년 제시하면서 우리가 7년 정도는 한국의 임금 기준으로 책정을 해주겠다. 이게 일실 보상을 책정해주겠다. 그리고 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출신도 따지지 않고 중국 길림성 제조 평균 임금으로 쳐줘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러한 안을 내놨었죠. 사실 이주 노동자들이 이국 타양에서 온갖 서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출신국과의 어떤 임금 격차 때문에 여기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오히려 지금 피해자들한테 본국의 어떤 임금으로 쳐주겠다는 건 상당히 차별적이고 2차 가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F4 체류 자격은 또 뭐가 있냐면 사실상 지금 법무부에서 이 체류 자격을 너무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H2는 단순 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F4는 또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신들의 어떤 리튬 배터리 제조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당신네들은 우리 회사에 취직했으면 안 됐다. 당신네들은 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방 대상이다. 강제 퇴거 대상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던 그거는 거죠. 뭐 협박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거의 협박이죠. 아니 근데 본인들이 데려와서 노동자로 쓸 때는 언제고 정작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신네들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체류 자격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 적반하장이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넓은 싶습니다. 심보가 아닐 수 없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 목숨값을 차별하느냐, 살아서도 차별당했는데 죽어서까지 차별당해야 되느냐 이런 울부짖을 외침, 피맺힌 외침을 듣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옆에서 이제 그 마음까지 통역을 하시면서 뭐 울기도 같이 많이 우셨을 텐데 그 통역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일단 법
제도, 한국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산재라던가 또 뭐 어떤 일실 보상이라든가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올 이해하기 때마다 어렵죠. 이해하기 예. 어렵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의 어떤 산재 발생 후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난한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힘들었던 네, 거죠. 네, 네. 사실 유가족들은 여기에 어떤 삶의 기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화성시청에서 제공한 모텔에서 숙식을 아, 하면서 네. 이제 투쟁을 이어가는 그런 환경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 맺힌 서름 같은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특별히 지금 어떠한 보상금을 떠나서 금액을 떠나서 이 유가족들은 뭐 책임자 처벌, 이제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네. 묻히는 거를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동자 출신이고 카메라들이 너무 익숙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직접 이걸 말하고 한국 사회에 알려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그냥 일개의 통역으로 참여했었지만 유가족들이 계속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동찬 쌤이 좀 대신 얘기해 달라. 네. 우리가 정말 이 언어도 안 되고 또 내가 그 피 맺힌 한을 어떻게 언어화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좀 대신 말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절절함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언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이런 큰 어떤 참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주목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번 아리셀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조금 더 일찍 사그러든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것조차 어떤 마음에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지나친 과소재현이 있죠. 네. 여타 참사에 비해서 물론 그 참사의 어떠한 정도라든가 피해자 규모를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 즈음에 서울시청 쪽에서 네. 돌진한 자동차가 이제 인도를 네. 덮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리셀이 거의 다 이제 묻히고 네.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렇게 묻힐 수밖에 없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화성 전곡산업단지라는 지리적 접근성 네. 때문에 사실 기자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교통편이 편리하고 또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도 떨어지고 현장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여건 네. 자체가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계속 누누이 지금 말씀드린 이주 노동자의 피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설정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그 23명의 희생자 모두가 내국인이었다면 한국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안에 이방인이자 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국이나 중국 정부에 있다는 그러한 여론의 흐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도 측면에서도 과소재현됐다. 너무 사회적 관심이나 보도가 일찍 사그라들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이제 재발 방지 대책 중에 두 번째가 법 제도적인 개선 대책인데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대놓고 좀 약간 저격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만한 얘기인 거죠. 뭐 그 대책도 있지만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제정은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굉장히 누더기 법안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해서 예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도 아니 거의 이제 5인 미만자 영세기업들에서 많이 일하죠. 그리고서 이제 뭐 사장이랑 둘이서 일하는 그런 5인 미만 사업장도 많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산업안전보호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놓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뭐 주목할 만한 거를 뭐 그냥 안전 교육인데, 근데 이건 그냥 교육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죠. 네.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미봉책을 제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 모두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마음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해야만 이런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